이쪽으로 가자니 MMF 쪽에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중소은행들이 위험해지고, 그렇다고 이거를 장단기 금리를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하면은 이제는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터질 것 같고, 어느 쪽으로 가도 지금 문제는 터져. 지금 이런 형국이야. 대출을 해주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대출을 해준다고 그랬어. 시세가 60원이면 60원에 맞춰서 대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연준이 대출을 해주는 의미는 당신 갖고 있는 거 팔지 마라. 팔면은 국제시장 어려워지니까 내가 대출을 해줄 테니까 그거 팔지 마. 그런데 60원, 시세가 60원인데 60원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상가격 80원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액면가 100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그랬어.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응? 너 팔지 마. 너 어차피 그 20년짜리 산 거 20년 후에는 그거 100원 받을 거 아니야. 그걸 대출해 줄 테니까 팔지 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국채들을 일단 막았어요. 연준이. 근데 이게 자기들은 묘수라고 그래서 막은 거야. 그런데 이거는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거야. 어? 집 산다고 담보대출을 해줄 때 100원짜리 집을 120원을 대출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집값보다 높게 대출을 해주는 거야. 옛날에 이렇게 해서 사건이 다 터진 거야. 부동산 위기가. 이론 사태도 똑같지 않았었나요? 집값보다 더 많이 생활비 얹혀서 대출해 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지금 연준이 막은 게 그거야. 그리고 지금 MMF 이렇게 가고 하니까 10년물 금리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낮추고 하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쪽으로 가자니 MMF 쪽에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중소은행들이 위험해지고, 그렇다고 이거를 장단기 금리를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하면은 이제는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터질 것 같고, 어느 쪽으로 가도 지금 문제는 터져. 지금 이런 형국이야. 지금 주식시장은 이 와중에 왜 오르냐면, 이제는 연준이 꼼짝 못하고 금리를 못 올리겠구나 하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올바른 오름이 아니야. 어디선가 문제가 터지면 이제는 정말 수습하기 힘들어. 바둑에서 묘수 두 번 두면 진다고 그랬어. 지금 연준이 계속 묘수를 써요. 그 모든 예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막 옐런도 얘기했다가 막 뒤집고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만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야. 미국의 중소은행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도 좀 큰 리스크를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이 커. 그래서 채권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힘들어. 그리고 채권시장은 달러하고 직결돼 있어. 그런데 채권시장보다 한 3배는 더 큰 게 부동산 시장이야.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터지면 이건 약도 없어.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위험한 거는 바로 지금 장기 채권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불안한 거 아니야? 근데 모기지증권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출해줄 자금이 이제 100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100을 다 대출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대출할 자금이 없잖아. 그러면 이게 딱 갖고 있는 돈에서 그만큼 대출해주고 나중에 상환하면 그걸 다시 대출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부동산 실물 가격이 빠진다 하더라도 한 20, 30%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위기를 불러오진 않아. 그런데 왜 부동산으로 위기가 나느냐. 미국의 그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이 부동산 대출을 유동화, 증권 유동화라는 걸 만들었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출 계약서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증권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내가 지금 100을 다 대출을 해줬어. 그럼 대출할 돈이 사실은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대출 증권을 가지고 증권을 만들어서 이걸 팔아서 그 돈을 다 회수를 해요. 그러면 회수된 돈을 가지고 또 대출을 해. 채권이 생기잖아. 그럼 채권을 가지고 또 증권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 그래서 이론상으로 무한대 대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야. 유동화 작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증권은 장기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게 수익률, 즉 금리가 있잖아. 장기 채권이 위험하듯이 바로 지금 모기지증권이 부실화되고 위험해지는 거야.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들어간 이 대출이나 이 증권화가 기본 일반 주택에 들어간 것보다 오히려 그 양이 많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부실이 발생하기 시작해. 즉 이번에 도이치방크가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가 얘네들이 이런 종류의 상업용 증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위험한 거야. 도이치은행만 갖고 있겠어? 다른 큰 은행이나 작은 은행들도 연준조차도 양적 긴축을 하거나 양적 완화를 할 적에 장기 채권과 더불어 모기지 증권을 걔네들도 엄청 사요. 즉 여기서 지금 미시전 손실이 많이 발생한 거야.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그런 데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사실은 어떠한 다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사우디가 상하이 협력국에 들어갔다는 건 페트로달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고 페트로달러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국제시장에 이게 직결돼 있는 문제야. 그다음에 IMF로 자금이 쏠린다는 건 중소은행에 있는 돈들이 이렇게 가니까 뱅크런만 아니지 속도만 늦다 뿐이지 계속 이 자금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다 점점 더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그 상업용 부실 대출 즉 모기지 증권의 부실화 문제도 지금 장기 채권 갖고 있다가 이렇게 은행들이 지금 박살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그들이 장기 채권과 모기지 증권을 같이 갖고 있는데 양쪽에서 다 지금 부실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금융 시스템은 사실은 굉장한 위기 속에 있는 거야. 지금 미국을 시작으로 일이나 유럽 쪽까지 이런 금융 위기가 번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아직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세계에서 지금 안전한 곳은 없어. 지금 보증 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만 불까지는 예금 보호를 했죠. 이번에 연준이 그런 보증 한도나 이런 걸 위해서 4천억 달러를 풀었어요. 그때까지 6천억 달러를 겨우 긴축을 했는데 그중에 3분의 1을 토해낸 거야. 아마 내가 보기에 더 토해내서 이제 양적 긴축은 물 건너가고 오히려 양적 완화가 시작될 거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연준도 나서고 재무부 앨런도 나서고 그래서 문제 없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저거는 예금은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도도 올려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벗어나 있는 큰 돈들이 규모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놔두고 있겠어? 그거를 빼가지고 안전한 자산으로 분산하거나 IMF에 다 옮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잠깐 그 평온을 이렇게 가진 듯하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문제가 터져서 또 한 번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교수님 그러면 그 미국이 장단기 금리 쪽의 문제랑 그리고 은행 쪽 문제 두 문제 사이에서 지금 요술을 부리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부터 가장 큰 금융위기가 발발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모르지. 모르는데 미국으로서도 지금 방법이 없어. 아까 내가 가두방에 갇혔다고 그랬잖아.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는 거야. 하여튼 이쪽 10년 물금리가 올라가서 모기 쪽에서 문제가 먼저 터질지 아니면 MMF로 몰리는 통에 중소은행들이 자금난에 빠져서 이쪽에 또 한번 뱅크론이 일어날지. 그렇다고 미국이 뾰족한 수가 없잖아. 여기서 이제 어떤 묘수를 갖고 온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앞으로 문제가 터지면은 더 이상 내놓을 묘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금융위기가 번져 올 가능성이 아니 이거는 항상 얘기했지만은 분산 투자뿐이는 없어. 그러니까는 리스크를 이렇게 분산시켜 놔야 돼. 그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이쪽도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 뭐 물가연동 국채, 그다음에 뭐 주식의 일부,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대체 자산으로 금이나 비트코인 반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현금도 가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조차도 분산으로 갖고 있어야 돼. 원화, 달러, 위안화. 그래서 모든 걸 분산해서 어느 한쪽이 망하더라도 타격을 덜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요새 같은 때 몰빵하고 그러면 진짜 위험해.
결국은 그럴 수뿐 없어. 그러니까 은행 예금도 어디 한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금하는 게 아니라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 분산시켜놔야 돼. 그거 근데 부자들은 그런 걱정하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마음 편해 이럴 때. 지금 상하이 그 기구부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지금은 상황을 보면서 차제 이게 자기의 좋은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돼. 왜 장기 채권이 위험한지, 왜 사람들이 단기 채권을 굴리는 MMF로 가는지, 그리고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심해지고 기간이 오래가고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는 더 힘들고 더 장기화될 거야. 옛날에는 이게 일시적이었거든. 장단기 금리 격차가 오더라도 곧 회수됐는데 지금 이게 막 구조적으로 들어가. 구조대로 들어가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연준이 인위적인 개입을 해서 그래. 10년 물짜리가 저번에 4% 넘었는데 하루 만에 그걸 3.5%로 떨어뜨렸어. 그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될 만한 상식적인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튀면은 모기지금리가 확 올라가서 부동산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놓쳐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MMF 쪽이나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그걸 일시적으로 억누르 놓은 거거든. 이게 계속 억누러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묘기를 부린다는 거야. 묘수를 쓴다는 거야. 그만큼 상황이 지금 힘든 거야.